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이 70, 80년대를 거친 세대들에게요, 이 날짜를 보면 만감이 교차하죠. 이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79년 12.6 사건 이후, 이른바 신군부가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날입니다. 그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 이런 인물들은 5060의 대통령을 지냈고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역사적 교훈은 뭘까? 이 소수의 내라는 모세력이 무력을 잡고 있을 때 민주주의가 유린될 수 있다. 이런 현대사의 아픈 경험입니다. 자, 80년 5월 광주 이후 87년 6월 시민혁명으로 겨우 바로잡혀 갑니다만 오랜 시간 이 퇴행한 역사를 되돌리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자, 공교롭게 이 12월 12일이라는 제목의 문학작품도 있는데요. 1930년에 20살의 천재작가 이상이 신문에 연재한 중편 소설입니다. 이 불행한 운명은 피할 수 없다는 한 인물의 암울한 일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제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고 있고요. 마침 같은 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그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대통령실의 거부 입장은 굳건합니다. 자, 오늘 날짜를 들여다보면서 생각하는 것. 자, 어딘가 꼬였을 때 역사는 자정작용을 한다. 자, 다만 사람들이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돌고 돌아서 힘들게 가더라 하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이 연말에 현안들이 순리를 따라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가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류사명 총경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일석이조 그리고 국제본부까지 만나봅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틀어드리고 있죠. 디저트송. 자,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주말을 거쳐서 월요일에 쏟아진 많은 뉴스들을 핵심 뉴스만 골라서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임 작가님 머리를 또 산뜻하게 네, 이발하셨네요. 네, 주말 동안 이발했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자, 이게 주말 사이에도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어제 국회를 통과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려가지고요, 재석 의원 183명 가운데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어제가 일요일이었잖아요. 네네. 이례적으로 휴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어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해임 건의안 상정에 앞서서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이 먼저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어제가 저희가 금요일에 얘기했듯이 데드라인이었잖아요. 네. 9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이제 보고된 지 네. 24시간 뒤 72시간 내에 표결이 안 되면 폐기되는 수순이었기 때문에 네네. 어제 오후 2시가 데드라인이어서 그 전에 본회의가 열려서 처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예. 이게 처리가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김진표 의장의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이 15일, 그러니까 오늘 1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원래 이 지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1, 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한 주 미뤄졌고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안 열렸잖아요. 맞아요. 예산안이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여당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네네. 본회의가 진행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었는데 어제는 본회의가 열리면서 좀 야당 손을 좀 들어준 셈이 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 생각은 이게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게 되면 예산안 처리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라는 판단을 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본회의 전부터 국회의장실 앞으로 이제 몰려가가지고 네네. 협치 파괴 방탄국회의장 물러가라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본회의장 안에서도 피켓 시위를 하면서 반발했고요. 표결 전에는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당 단독으로 표결이 돼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김진표 의장 얘기도 그렇고 다수당인 야당 민주당의 이야기를 또 들어줘야 예산안이 좀 합의 처리되지 않겠는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네. 지금 어제 보면은 이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서 모두 다 전국 금냉 이런 표현들을 신문들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당은 이제 불참했고 그렇습니다. 계속 이게 방탄이다라고 또 비판하고 있고. 그러면 주중에 네. 뭐 이게 예산안이 좀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시한을 국회의장이 15일까지로 못을 박은 이번 상황입니다. 주. 네. 네. 이번 주니까 이제 오늘이 12일이니까 딱 네. 3일 정도 더 협상을 해볼 여지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시한을 정해놨다는 거는 결국은 15일까지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래 법대로 한다 그러면 정부안이 그대로 이제 상정이 네. 될 거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밝히고 있는 입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액만 주로 해놓은 민주당 안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국회 같은 경우는 이 증액을 할 수 있는 그 예산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이제 추가로 증액하려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가 안 된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부 안에 대해서 감액만 일방적으로 해놓은 깎을 수만 있는. 그렇죠. 별도의 안을 민주당 안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 놓고 네. 이거를 여차하면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일종의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실제로 15일까지 여야 협의가 안 된다면 정부 안하고 민주당 안이 두 개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표결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가 네네네. 처리가 되게 될 텐데 당연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정부 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의석 분포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되면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제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네. 처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뭐 여야가 설마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가겠느냐. 예. 이게 지금 국회의장의 기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번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이 사흘이 과연 15일 전후 예산안이 처리될 것인가 이제 분수령입니다. 지금 뭐 대통령실은 이 해임 건의안 통과 처리에 대해서 네. 입장이 없다 이렇게 밝힌 것 같은데 이상민 장관도 지금 이제 묵묵부답이에요. 일단 해임 건의안의 거부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거죠. 그렇습니다. 뭐 계속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뉴스가 계속 나왔고요. 윤 대통령이 뭐 입장 표명 없이 네. 자연스럽게 거부가 되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말을 들어봐도 이게 뭐 확연히 드러나는데 뭐라고 했냐면 기자들에게 네. 그야말로 건의니까 윤 대통령이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해도 된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건의안은 받아들이지 않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상민 장관도 오늘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해임 건의안 통과됐는데 거취 표명 계획 있냐 이런 질문을 받고 특별히 들을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 세례 입을 닫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이상민 장관이 어제도 국회 해임 건의 후속 대응 방안 논의하기 위해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도 참석을 했거든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업무를 이어가겠다 이런 뜻을 보인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해임 네. 건의안 같은 경우는 뭐 조호영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거부권을 굳이 행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냥 이제 답변을 안 해버리면 자동으로 이제 폐기가 되는 건데 네네네. 그 해임 건의안을 받아든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를 최종 결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 헌법 제 63조에 규정이 돼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조항을 굳이 헌법에 넣어놨을 때는 국회의 권위를 인정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때 대통령이 가능하면 받아들이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네. 헌법 정신을 봐야 되는데 지금 벌써 이제 두 번째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때도 해임 건의안을 그냥 이제 무시를 해버렸고요. 네. 이번에도 일종의 이제 패싱을 그냥 해버릴 경우에는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이제 헌법과 법치의 정신에 부합하는 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받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12월 들어와서 예상된 기류였어요. 다만 네. 민주당이 마지막에 약간 이제 오락가락이 뜬 게 뭐냐면 해임 건의안으로 가느냐 탄핵 소추로 가느냐 고민하다 의총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네. 통과가 됐고 거부될 것은 민주당도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 여기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은 내놓을 수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기류는 이래요. 해임 건의안 통과하고 예산안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탄핵 소추 여부는 그 추후에 결정하겠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여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했으니 그럼 국정조사는 왜 하겠다는 거냐. 이게 네. 논리 모순이다 비판하면서 지금 보이콧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어제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의 얘기 들어보면 네. 예산안 합의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라는 양당 간 합의 자체가 파기가 됐다. 파기됐다. 예,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해임안을 처리하고 나아가 탄핵까지 공언하는 거 네. 그 자체가 이태원 참사를 정쟁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네.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위위원 전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특위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근데 이게 특위 사퇴 의사 표명하면 이게 원내 지도부에서 네. 그걸 판단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반려할지. 이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판단인데요. 결국 예산안이 얽혀 있는 거예요.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국정조사로 가는 거지만 예산안까지 만약에 어그러진다. 그러면 국정조사도 어그러지는 게 아니냐. 합의가 파기된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원내 지도부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친윤계 핵심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어떤 글까지 썼냐면 우리는 민주당이라는 집단을 상대로 합리적 운운하는 달콤한 속삭임에 꿰어 겉멋 패션 정치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애초 국정조사는 합의해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정조사는 네.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입니다. 그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문제도 다루고 재발 방지책을 내고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입장은 자,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하는 거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임 작가님에게 질문. 네. 자,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를 대통령에게 하면 국정조사하고는 배치되는 게 맞아요? 이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별 상관이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국정조사가 어떤 사안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그때 이제 국회에서 바라보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저축은행 사태나 뭐 이럴 때도 국정조사를 했었는데 네. 저도 그 당시 이제 국정조사 그 의원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안 해본 게 없어요. 네? 안 해보신 게 없어요. 네네. 현장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도 보면은 전직 금융위원장이나 전직 금융감독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증인 채택을 해서 증인으로 국회에 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전직이 되느냐 현직이 되느냐는 국정조사 자체하고는 사실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네. 사안은 아닌데 다만 이제 정치적인 배경을 보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징성을 위해서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그리고 이제 이전에 참사 직후에 있었던 이상민 장관의 어떤 태도 문제라든지 발언 실수 이런 것들과 이제 연계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조사 자체에 대해서 애초에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워낙에 당내에서 강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도 충분히 좀 효능이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대로 사실 국정조사가 1월 7일까지로 지금 1차 시한이 잡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지금 3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합의했었던 기간의 거의 이제 절반 정도를 이미 사용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예산안이 만약에 합의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이게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계산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당내 역학 관계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서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 여론이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태원 참사의 좀 진상을 알고자 하는 국회 차원에서라도 좀 지금 이제 수사 상황들을 계속 우리가 부실하다 미진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윗선으로 올라가는 거야. 지금 저희가 사건본부에서도 다뤘지만 윗선으로 전혀 못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정조사에서라도 좀 속 시원하게 강제 수사권이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조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내용이라도 알아보자. 국회 차원에서 증인을 부를 수도 있고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국민은 이걸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새로 추가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또 수사가 네. 더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주고받는 상황이 될 텐데.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제가 국민 여론이 중요한데 과연 국조에 그런 보이콧하는 게 여당이 유리할까?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국정조사가 애초에 필요 없었다? 그럼 이태원 참사는 이대로 그냥 끝난 건가? 하는데 지금 어제 이 참사의 유가족 협의회가 어제서야 출범을 했어요. 자, 어떤 입장들이 나왔습니까? 네,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 네. 이거를 했고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처리에 대해서도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무위원 탄핵 소추를 국회에 요구하겠다 네. 이렇게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체면과 양심이 있다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킬 책임이 있는
행안부 장관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거다라는 유족들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앞서 토요일에 있었던 유가족협의회 창립 선언문을 보면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 또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또 유가족 소통공간과 희생자 추모공간 마련 이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가족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와는 별개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해야 된다. 특위 일정대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당 국조특위위원들이 간담회를 하고 내일은 전체 회의를 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증인들을 지금 선정해서 이 차곡차곡 일정대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가 어떻게든 시작은 될 것 같은데 여야 함께 할지 야당만 단독으로 할지 이걸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서 이 문제가 좀 풀려가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유가족협의회의 이제 요구사항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사실 이 요구사항이 11월부터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네. 국정조사 요구 그리고 성역 없는 수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 유가족 소통 공간과 희생자 추모 공간 마련 이 6가지 항목이 유가족들이 모여서 처음 기자회견을 했던 그때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거는 뒤집어서 보면 결국 정부나 행정안전부 같은 기관에서 제대로 유가족들의 요구에 이제 부응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정부가 좀 뼈아프게 반성해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저희가 유가족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그 입장이 행안부가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유가족들이 모이는 걸 좀 방해한 정황이 있다라고 많이 좀 분노하는 느낌이에요. 이 부분을 정부가 유가족협의회와 잘 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어제 이 해임 건의안 표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퇴장을 했는데 국민의힘 소속이죠. 권은희 의원 표결에 참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결에 참여한 모습은 저희가 봤는데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찬성인지 반인지 했는지 근데 뭐 찬성 다 찬성이었고 무효가 한 표가 있었으니까 그래요? 무효인지 찬성인지 나눠지는 거죠.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권은희 의원이 지난 7월 행안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상민 장관 탄핵을 거론했었거든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당론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쳐왔고 당내에선 뭐 비판도 있었고 당 윤리위에 불려가가지고 주의 처분도 사실상 받게 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좀 가렸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표결에 참여해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니 당론이 퇴장이었는데 어떻게 표결 참여할 수 있냐 부글부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론을 어긴 이 권 의원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은희 의원은 처음에 합당할 때 나를 제명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의원이라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제명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문제인 거죠. 이제 징계를 하려면 뭐 지금 당 내의 목소리로 봐서는 사실상 가장 강한 조치인 제명 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을 해주면 권은희 의원 입장에서 원래 요청하던 게 받아들여지는 점이라서 그렇게 되면 의원직을 유지한 채로 당을 이탈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무소속으로 활동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최대한 피하고 싶었던 거라 탈당 공고나 제명이나 이제 같은 효과를 내는 거라서 당 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김기현 의원 라디오 인터뷰를 보니까 권은희 의원 당과 생각이 다르다면 그냥 당을 떠나면 된다. 왜 이렇게 남아 있는 거냐? 소신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제명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비양심적이다 이렇게 또 자진해서 떠나면 배치를 잃게 되는 거죠. 떠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야, 여기 묘하게 걸려 있는데 서로 이게 말싸움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건 앞으로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월요일 점심시간이에요. 이 교통정보를 좀 확인하고 나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에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정체는 주춤해졌지만 곳곳으로 돌발 구간은 많습니다.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으로 대간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2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먼저 상주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면서 선산휴게소 이전부터 거의 서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문경 2터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역시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문경 세제 부근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앙고속도로 지선 김해 쪽으로는 물금에서 대동분기점 사이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동군포에서 부곡 사이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 반포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4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뒤로 마포대교부터 정체되면서 이 구간 지나는 데만 2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시간이 끌리면 뭐 여당에 유리하다. 이게 여당에 유리할 게 하나도 없죠. 법정 시한 넘겨서 계속 하루하루 가고 있는데 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김준표 의장 중재안인 것 같은데 아직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15일까지 예산안 합의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렇게 뭐 안 되면은 준예산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네.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가거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네. 이 단독 예산안. 그러니까 이거는 삭감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감액할 수만 있는 그런 예산안인데. 삭감된 예산. 그렇습니다. 그게 그 둘 중에 통과된다면. 하나가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렇게 둘 다 되면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둘 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전년도 예산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편성이 된 예산이고,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 단독 처리를 해버리면 그렇죠. 민주당 예산을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집행해야 되는 거고. 말하자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네. 나서 어. 원래 추구했었던 정부의 시책들을 본격적으로 적용한 첫 예산이 내년도 그렇죠, 예산이 되는데 그렇죠. 그게 둘 다 안 될 수도 있다는 네. 위기 상황. 이거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연말에 끼어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자, 업무에 복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은 그럼 정부안 원래대로 그럼 안전운임제를 일몰제가 다가오니 3년 연장이라도 하자. 이걸 지금 국토위를 통과시켰어요. 네, 근데 지금 정부 여당 입장은 또 완전히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3년 연장도 아니다. 네. 지금 안전운임제 없애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안전운임제 자체를 재검토해봐야 된다라는 재검토한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얘기한 건 뭐냐면 파업 전에, 네. 그러니까 그때 11월 22일에 얘기한 것은 일몰제 3년 연장 그리고 뭐 품목 확대는 이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3년 연장도 이제는 좀 안 된다. 그건 파업 전이었고 지금 파업 후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정말 안전운임제가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부와 재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화물 노동자들의 이런 요구를 다 받아준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성장 동력은 약화될 것이다. 이런 또 주장까지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정부 여당의 입장과 노동계 입장이 다시 한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에는 이 뇌관이 좀 살아있고 네. 결국 계속해서 이 정부 여당과 그러니까 정부와 노동자 간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그래서 이제 이게 네. 파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정리해 볼 필요는 있었던 것이 뭐냐면 사실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할 때 내걸었던 게 안전운임제에 대한 영속을 보장한다. 맞아요. 계속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한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품목. 네. 그동안에는 시멘트하고 이제 정유 쪽에만 적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다른 품목으로 좀 뭐 폭발물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위험물, 철강제 등등. 철강제라든지 이런 걸로 좀 넓히자라는 거였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화물연대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품목 확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일몰제를 통해 3년 연장하는 거는 받을 수 있는데 네. 품목 확대가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화물연대가 주장했던 건 뭐였냐면 일몰이 되면 품목 확대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네. 그렇죠. 이제 뭐 그것도 그렇지만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이런 조직체의 단단함 정도가 다른 이게 단일 사업장 단위로 돼 있는 노조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네네. 예를 들면 이제 KBS 노조라든지 이런 데는 네네. 이제 훨씬 화물연대에 비해서 단단한 것이 화물연대는 일종의 조합 형태로 돼 있어서 각 그 항목마다의 운송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약간씩 달라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안전운임제를 적용했을 때는 그 화물연대 내부에서도 적용이 안 된 품목에 있는 종사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네. 그럼 결국 우리가 이제 파업해서 우리 일을 못한 결과로 남 좋은 일만 한다는 내부 갈등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잘 파고들었다 전략적으로 네. 이게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 연말에 이 사안을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할 때도 단순히 3년 연장하는 가지고는 이 합의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정부도 강경하지만 화물연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좀 갈등 요소가 잠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타협안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일단 선복귀 후 대화. 그럼 이제 복귀는 되고 있으니까 이제 대화의 시간으로 좀 넘어갔으면 싶은데 자, 올해 만약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지금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연내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말이 지나서 내년이 되면 안전운임제는 그냥 일몰이 됩니다. 일몰이. 예, 해처럼 져버리는 거죠. 네. 자, 이것도 참 큰 해법이 필요한 숙제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일부 정유 수송사가 파업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일감을 받으려면 화물연대를 탈퇴하라 이렇게 강요한 것도 지금 드러나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신년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이 가능성이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광복절 특사 앞두고도 이름이 거론됐던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최경환 전 총리, 전 부총리 얘기도 네네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뭐 남재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사면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여권 인사들만 말씀드렸는데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네네. 여기다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뭐 결정은 안 됐지만 우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여야 이 인사들 네. 다 이렇게 같이 이름이 거론되면서 뭔가 이번 사면 뭐 지난번 광복절 특사는 어떻게 보면은 재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살리기 이런 중심이었다면은 연말 성탄절 앞두고 있는 이런 연말은 통합, 화합 함께 이제 잘해보자 이런 차원의 메시지를 담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건 뭐 일단 발표가 돼야 알 수 있는 거지. 물론 그렇죠. 예상은 뭐 예언과 비슷해서 네.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 시사 프로그램 오래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경험한 바로 경험칙. 이런 거 이제 소위 이제 에드벌룬 띄워본다고 하는데 띄워보고 저항 여론이 이제 강하지 않으면 대부분 이 안대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을 하되 그러니까 사면은 해주는데 복권은 안 시켜주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그러면은 거예요. 상당히 오랜 기간 정치는 못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풀려는 나지만. 그렇게 되면 김경수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가 네네. 되기 때문에 총선, 대선 둘 다 나오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권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 이후까지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 총선 이후에도 소위 이제 민주당이 정치적 구심점을 갖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김경수 지사를 정치적으로 좀 자유롭게 안 풀어주는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이제 대통령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그거에 대한 또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명단이 나오는 걸 보고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뭐 여론조사들이 한참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뭐 찬성 여론, 반대 여론. 이게 뭐 온전히 윤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뭐 섣불리 예단할 수가 없지만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란 말이죠. 그래서 지난 8월에 그때 지지율이 좀 낮았을 때랑 지금 비교하면 지금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작용할까, 또 국민 여론이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 여기에 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타사 다른 이제 방송사의 또 다른 시사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 TBS 뉴스공장 이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워낙 요즘 관심이 높아서 자 프로그램 하차 의사를 밝혔다. 이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김어준 씨가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3주 더 뉴스공장을 진행한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차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까지 뭐 6년 2달 보름 324주 동안 방송을 해왔는데 3주 더 하면 올해 말이다. 올해 말까지 하겠다. 그러면서 이유에 대해서는 그냥 사정이 있다. 그 얘기는 추후해야겠다. 이렇게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그 좀 임 작가님은 내막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TBS의 저녁 프로그램 신장계획에 이제 올해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던 일이에요. 네네. 애초에 지금 서울시 의회에서 TBS에 대한 지원 예산안을 편성을 할 때 큰 폭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90억 원 가까이 88억 원 정도로 삭감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올해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TBS는 사실상 이제 자체 제작 프로그램 제작을 할 수 없는 수준
이고 거의 뭐 인건비 지급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부 출연진들의 출연료 지급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뉴스공장이나 뭐 신장식의 신장기업이나 주진우의 뭐 아닌 밤중의 주진우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들은 계속 나왔었고요. 네. 근데 그 출발점으로 김어준 씨의 이제 하차가 결정된 거 아닌가 뭐 좀 이렇게 보여지고 이후에 이제 김어준 씨는 또 따로 어떤 행보를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네. 그것들도 이제 연초가 되면 내년 초가 되면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요. 일단 뭐 사정이 있다. 이제 언젠간 밝혀지겠죠. 이건 이제 우리가 또 지켜볼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형 타우러스 2028년까지 개발을 한다. 그래서 KF-21에 무장한다. KF-21은 이제 우리가 자체 개발한 전투기잖아요. 네. 한국형 타우러스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거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이 공중 발사 유도탄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적의 핵심 표적을 정밀 공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게 개발돼서 KF-21 우리 전투기에 장착이 돼서 무장을 하게 되면 네네. 이게 뭐 외국에서 지금도 KF-21에 관심이 많지만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무장이 잘 돼 있는 또 해외에서 좀 원하고 있는 그런 무장 체계를 갖추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방산 산업이 더 활기를 띨 수가 있다. 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전 상공의 전투기에서 평양을 정밀 타격할 수 있을 걸로 본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 국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수출 산업이나 방산에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대지 미사일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쏘는 미사일입니다. 자, 앞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워낙 또 방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어떤 기여를 하게 될지는 앞으로 평가가 내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2522님께서 이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저도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점심시간 동료들과 잘 듣고 있습니다.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예산안 처리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디저트송은요. 윤하의 역주행송이죠. 요즘에 사건의 지평선.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웃음을 줬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해 변해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어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솔직히 두렵기도 하지만 노력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서 마지막 선물은 산뜻한 안녕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옷에 기름때가 많이 묻거나 그런 상태로 오래 있으면 빨아도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작업복이 기름때에 쩔었다와 같이 쩔었다를 많이 쓰고요. 쩔었다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 말의 정확한 표현은 절었답니다. 절다는 땀이나 기름 따위에 더러운 물질이 묻거나 끼어 찌들다란 뜻의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관형형으로 사용되면 기름때의 전 작업복처럼 절다에서 리을 받침이 탈락되고요. 니은 받침이 쓰이게 됩니다. 절다와 비슷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으로는 기름 따위가 흠씬 배다 또는 그렇게 하다란 뜻의 동사가 있습니다. 기름 같은 것이 오래됐을 때 기름이 결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들어보셨나요? 이 동사의 기본형은 결다가 아니라 겼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작업복과 관련해서 표현한다면 때 겼고 기름의 결은 작업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또 다른 예로는 기름에 겨른 종이는 금세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겼다에는 일이나 기술 따위가 익어서 몸에 배달한 뜻도 있는데요. 그는 손에 겨른 익숙한 솜씨로 컴퓨터 작업을 잘 해나갔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곳곳에 눈비 소식이 있어서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쌓일 수 있겠는데요. 경기 북부, 동부, 강원, 영서에 1에서 5cm, 충북, 전북, 북동부, 경북 북서 내륙에 1cm 정도의 눈이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중부와 전북에 눈이나 비가 이어질 텐데요. 내일과 모레는 더 많은 눈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 최대 8cm, 전북, 강원 남부 내륙, 제주 산지에도 최대 7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반면 강원 북부 동해안은 대기가 메말라 있습니다. 속초, 고성, 양양을 중심으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차츰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심한 추위는 없지만 수요일부터 강력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6도, 광주 7도, 부산 14도, 강릉 제주 11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1도가 예상되고 수요일 아침엔 서울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어제 발생한 황사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 우리나라 서쪽 지역의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4.8도, 습도는 58%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5,667명으로 집계돼 월요일 기준으로는 13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겨울철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만 12살 이상도 2가 계량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야당 주도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전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여야가 사흘 뒤 오늘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해임 건의안 의결 여파로 협상은 사실상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이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는데 거취 표명 계획이 있냐라고 묻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본인의 거취에 대해 상황을 수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지난 7월 23일 행정안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회의를 주도했던 이 류사명 총경은요, 지난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면서 다시 돌아간다면 목숨을 걸고 막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류 총경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총경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삼영 총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 사실상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예, TV를 통해서 해임안이 통과되는 순간을 봤는데요. 네. 지금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유족들이나 국민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네네. 일단 유족들이 이제 이번에 대표를 구성을 해서 그 요구한 사항이 이제 행안부 장관의 그 해임도 포함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국민의 뜻대로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민 장관 취임 이후에 경찰 제도가 지금 크게 바뀐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취임사에서 바로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시겠다. 그다음에 경찰 지휘규칙을 만들어서 경찰청장을 지휘하시겠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네. 우리 경찰청은 31년 만에, 우리 경찰청이 설립된 지가 31년이 되는데 31년 만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다. 네. 자, 오늘 들을 말씀이 참 많은데요. 그래도 이 징계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난 8일에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하셨더라고요. 네. 자, 이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의 경징계 권고, 또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 중징계를 요구, 이거 징계권 남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7월 23일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총경 회의를 진행하던 중에 해산 명령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게 쟁점인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나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네, 경찰에 이제 위신을 실추한 걸로 그래 나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징계를 권고했는데 경찰청장은 중징계를 요구했다. 자,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감찰위원회는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경찰청장이 판단하기 애매할 경우에, 네네,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좀 애매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경찰청장이 저를 중징계하거나 저를 무죄 방면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담을 이제 직접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청에 있는 시민감찰위원회를, 네네, 이제 불러서 소집해서 위원회 권고사항을 들어서 하는 식으로 했는데, 네, 그 위원회 권고사항이 경징계 요구였습니다. 그것도 불만인데, 경찰청장은 자기가 이제 경징계를 할
요량으로 그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를 소청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번 중징계 요구는 경찰청장의 본심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당연한 논리적인 추론이죠. 논리적인 추론이다. 당연하다. 자, 징계위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참 궁금한 대목인데 징계 사유가 복무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네. 어떤 부분이 문제로 짚어졌는지 아십니까? 예,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직무명령을 제가 안 따랐기 때문에 복종의 의무 위반이다. 네네. 또 한 가지는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위신을 실질시킴으로써 품위 유지를 해야 되는 의무를 위반했다. 그 두 가지였습니다. 네네. 그 두 가지 중에서 주로 보면 직무명령을 왜 안 따랐느냐. 그게 직무명령이 저는 그 부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안 따랐다 하는 왜 부당했는지에 대해서 직무명령을 안 따르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돌이표 형식으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계속했더랬습니다. 네. 자, 이 위반이라고 하는 게 하나는 복종, 또 하나는 품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당시 윤희근 후보자였죠. 경찰청장 후보자. 만나서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었다. 이 근무지를 이탈하겠다는 공식 절차를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회의도 이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을 했다. 그래서 징계 사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징계위에 나가서 좀 입장은 충분히 소명을 하신 거예요? 예, 제가 그 입장을 밝혔는데 그분들은 그 경찰서장 회의를 왜 했으며 사후에 제가 이제 14만 경찰 회의가 이제 경찰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네. 이제 조금 있는 영향력으로 자제시킨 그런 이제 좋은 부분은 없고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게 그게 직무명령인데 합법적인 직무명령이라 생각이 되는데 왜 안 따랐느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게 평행선을 그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징계위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유족과 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시스템이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스템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절실하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스템, 이 행안부 산하에 아까 31년 만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거 좀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에서 그날 그 기자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경찰국 설치하고 이태원 참사가 무관치 않다. 우리 경찰은 작년까지만 해도 경찰국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 관광객들의 평가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고 마음 놓고 관광해도 걱정이 없는 나라였고 그런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경찰의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많은 나라에서 우리 경찰 치안 시스템을 수입하기를 원해서 치안 한류란 이름으로 그 많은 나라에 우리 경찰의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할 정도로 훌륭한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9일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죠. 그래서 경찰이 이제 무능하게 그 국민의 생명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지 못해서 무고한 158명의 시민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죄드리는 게 저는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 징계에 대한 변명 이전에 사과부터 먼저 드렸고 제가 이제 지금 중징계가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찰로 있을 때 그 기회 될 때 마지막으로라도 한번 의사를 표명해서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과는 드려야 된다. 이 간절한 소망이 어제 이루어진 겁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된다. 사과는 반복해서 하는 게 좋은데 유족들이 아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어서 여러 단계, 여러 차례, 여러 형식으로 그 사과는 계속되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귀에 쏙 들어오는 대목이 이 행안부의 말씀하세요. 그 행안부 장관이 우리가 통제한 시스템이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가 그 질문이 주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찰은 치안 전문가예요. 저도 34년 경찰 생활을 했는데 안전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경찰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안전 전문가신데 그런 청장을 그 안전에 관한 경험이 한 번 거의 없다 한 장관이 지휘하고 통제하겠다. 이렇게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지금 경찰의 눈치를
그 국민의 생명, 국민을 쳐다보고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경찰의 눈과 귀와 손발을 이 인사권을 진 저쪽을 보게 한 그게 네. 이 안전 시스템이 무너진 원인이다. 네네.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귀에 쏙 들어오는 대목이 바로 그거였어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이 이태원 참사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참사 당일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경찰의 관심이 과연 국민의 안전이었느냐 여기 이제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예년과 다르게 올해는 이 헬로윈 안전대책이 없었고요. 또 당시 경찰청 소속 기동대 이게 무려 59개인데 광화문, 용산, 여의도, 서초 거점 근무 및 집회 시위 대응에 주로 배치됐던 것으로 알려졌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또 주로 이제 야당에서 이 문제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각도 있고 경찰서장으로 근무하신 치안과 안전의 전문가 시각에서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이 이제 용산으로 이전된 거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을 치안에 대한 부담이죠. 네. 용산 경찰서에서는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정도의 중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네. 대통령에 대한 경우 이거는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경찰의 인사권을 이제 장관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다 하니까 네. 안 그래도 대통령실 이전만 해도 엄청난 부담인데 그 이제 그 경찰의 인사권을 이제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장관의 눈치를 볼 수가 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경찰의 이제 판단이 국민의 안전보다는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아니면 그 권력을 향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게 참사의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뒤늦게 나온 문제여서요. 이 이른바 마약 수사 문제가 뒤늦게 거론되고 있잖아요. 유류품의 마약 검사, 뭐 마약 부검 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법무부가 천명했던 마약과의 전쟁 이것도 좀 영향이 작용했다고 보세요? 그 영향이 없었다고 또 말씀 못 드리는 게 그 우리 경찰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안전입니다. 국민은 우리의 수사의 대상이 아니고 단속의 대상이 아니고 경찰은 우리 국민을 보호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경찰의 업무의 우선순위는 국민을 먼저 보호하고 네. 그다음에 그 경호 경비 등 질서를 유지하고 여력이 있으면 이제 그 수사 등을 통해서 이제 문제된 건 지적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찰을 그대로 제대로 일하게 두었다면 네. 경찰의 우선순위는 국민의 안전이고 그다음은 질서의 유지고 그다음이 수사인데 네. 이 경찰이 그 지금 이제 행안부에 그 이렇게 통제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경찰다운 판단이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수사가 이제 조금 더 국민의 안전보다는 더 우선된 그런 잘못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는 역시 또 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 특수본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게 지금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는 지지부진하다, 부실하다,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아서 현재 특수본의 수사 진행 상황은 경찰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 제 경찰 경력의 대부분을 수사를 했고 특수 수사를 했었습니다. 네. 수사는 국민들이 지금 급한 마음은 아시겠지만 수사는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거고 네. 그 수사의 판단 기준이 증거고 그 증거를 이제 차곡차곡 수집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압수영장 등 수사에 소요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수사 결과를 살펴 보시면 이렇게 한 달 만에 그렇게 신속하게 나오는 수사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지금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차곡차곡 되고 있고 현장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대상자에 대한 수사가 되고 점차적으로 정책 결정을 한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이 수사의 범위에 관련해서도 그 경찰의 책임이나 부분에 대한 수사를 중심으로 그 구청이나 그 행안부, 서울시로 이렇게 확대돼 가는 이런 수사의 방향과 속도는 지금 방향은 맞고 속도는 그렇게 늦지는 않다 이런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수사는 지켜보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수사를 중간에서 끊어서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시간이 다 돼서 여쭤볼게요. 조만간 징계위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징계 사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징계든 중징계든 징계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예, 그 법적인 절차는 소청이고 네. 그다음에 행정소송 절차가 있습니다. 이 징계가 중징계든 경징계든 네. 저에 대해서 내린 징계는 저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저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한 네. 어렵게 진짜 용기를 낸 우리 현장 참석하는 그 54명 그리고 네. 그 뜻을 같이 한 357명의 행위가 불법이 되느냐 합법이 되느냐 규정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때문에 네. 저는 끝까지 이 무죄 우리가 한 행위가 국가와 경찰을 위해서 어려운 행위였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한 행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 개인의 행위가 아니다. 경찰을 위한 의로운 행위다. 한 번 더 네.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네. 있다면 국민 여러분과 유족 여러분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우리 경찰이 큰 실수를 했는데 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경찰국 문제가 과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건지 해칠 우려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국민과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류사명 총경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살펴봅니다. 자,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설이 있는 김준일의 1, 박원석의 석, 합쳐서 일석이조, 돌 하나로 두 개를 잡는 자, 박원석 전 의원님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예. 이번 주부터 추워진다는데 자, 연말이다 보니까 매년 이맘때 요게 나옵니다. 교수들이 뽑는 올해의 사자성어. 자, 근데 꼭 이게 잘 모르는 게 나와요. 과이불개. 이게 뭐지? 자,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해요. 자, 추천 이유를 보면 김 대표님 이거 정치권을 겨냥한 게 맞는 거죠? 이 설명을 보고서 이게 이 예시로 두 명을 꼽았더라고요. 그래요? 예, 한 명은 연산군, 한 명은 세종. 그래서 이제 과이불개가 원래는 논어에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네네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잘못하고도 불개 고치지 않는다. 근데 이거가 어디에 써있냐면 조선왕정실록에 보면은 연산군이기에 소인을 쓰는 것에 대해서 신료들이 반대를 했지만 고치지 않고 있음에 비판하면서 이게 나왔다라고요. 왕이, 연산군이. 예. 뭐 대통령이 왕은 아니지만은 네. 지금 잘못된 인사 정책에 대해서 학자들이 비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또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잘못된 것을 고친 사례가 여럿 있었다. 세종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면 이를 고치는 장면이 등장했다라고 설명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학자분들께서 지금 대통령 물론 여야 모두를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은 이거는 대통령의 특히 잘못을 고치지 않는 인사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비판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책임이 크기 때문에. 박 의원님 공감하셨어요? 예, 뭐 정치권을 겨냥했다기보다도 권력자를 겨냥한 거죠. 정확하게는. 두 명의 왕이 등장하니까. 예, 뭐 인사 문제도 인사 문제고 뭐 비근한 예로 그 날리면 바이든 사태 때도 네네네. 비속어 어찌됐건 간에 국회를 향해서 비속어를 쓴 게 분명함에 불구하고 그거를 전혀 뭐 사과나 유감 없이 그냥 넘겼고요. 이제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태원 참사죠. 유가족 협의회도 이제 출범을 했는데 유가족들은 여전히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쯤 되면 대통령이 불러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이건 이제 두고두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저는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본인이 늘 강조하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랐다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법치주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윤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는 법률적 책임 이전에 국가와 정부의 정치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우선하는데
그런 걸 일체 무시하는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이 과연 얼마나 이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지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사자성어를 선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연말이니까 계절인지라 사자성어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주말을 거치면서 전국은 정말 금냉입니다. 금냉. 날씨도 추운데 정치권까지. 휴일인 어제 일요일이었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고 어제 국회가 전쟁터 같았는데 장제원 의원, 이미자 의원 주로 여당 의원들 국회의장에게 개회하려면 나를 밟고 가라.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되면은 이렇게 최선두에 서는 분들이 뭐 전쟁뿐만이 아니라 국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그때 이제 뭐 여야가 대립했잖아요. 근데 문희상 국회의장을 그때 막아섰어요.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뺨을 이렇게 두 번을 이렇게 하니까 기억나요. 성희롱이다라고 하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갑자기 쇼크를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십니다. 기억나네요. 서로 헐리우드 액션을 했던 이런 그런 일이 다 있었네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미자 의원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공천 받으려고 뭐 이런 생각 들었고요. 뭐 그냥 의례적으로 있는 일이다. 이렇게 특히 국회의장이 뭐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 근데 보기 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의원직을 지내셨으니까 의례적으로 있는 일인데 국민들은 놀라고 자꾸 눈살이 찌푸려져요.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이런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회의 권한이고 절차잖아요. 국회의 권한이고 절차입니다만 대통령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또한 명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될 걸 가지고 이렇게 뭐 들어누워 가지고 나를 밟고 가라. 이상민 장관을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이렇게까지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특히 저는 여당을 보면 참사 이후에 어쨌든 이상민 장관 책임론이 공개적으로도 여당 내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여당 의원들도 이미 그 정무적으로 리더십을 잃었기 때문에 장관직을 과연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회의감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실의 신호가 떨어지니까 일사불란하게 저렇게 움직이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근데 과연 그게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하는 여당의 모습일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 틀린 건 틀렸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당이 저렇게 대통령실에 코드 맞추기만 하다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정치적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갑니다. 지금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이 해임 건의안 뭐 통과 등 이게 밟고 가라 정도가 아니라 대선 불복이다. 지금 긴급 규탄 집회를 열었어요. 지금 왜 요 사안이 대선 불복 프레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 말로 이제 정치 많이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각자 들고 나오는 그 프레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재명 방탄 프레임이다. 뭐 여기까지 이해를 하겠어요. 사실 이거와 이재명 방탄은 직접적으로는 관련은 없다고 보지만은. 근데 대선 불복 프레임은 도대체 이게 이게 어안이 벙벙했어요. 사실은 이게 무슨 논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정한 장관을 지금 해임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다. 이거는 결국 대선에 승복을 안 하겠다라는 거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장관을 해임하라가 결국은 대통령을 인정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대통령한테는 해임 건의에 대한 거부권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박원석 의원님이 각자 자신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불복 프레임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럴싸한 거를 좀 들고 나오십시오. 차라리 그냥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주고 미세. 근데 너무 오래 써먹으니까 식상한 거야. 모든 게 다 연결되니까. 한 3달 동안 이재명 방탄만 하니까 좀 참신한 걸로 대선 불복 프레임 가지고 나왔는데 안 먹힌다. 납득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 혹시 납득되세요? 아니 납득이 안 되죠. 안 되십니까? 대선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 그리고 어쨌든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는 진 야당이지만 국회에서는 일당이에요. 국회법에 따른 그런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그걸 대선 불복이라 그러면 국회법은 제도적으로 대선 불복을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설득력이 좀 없고 예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 헌법에 따르면은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지만 예산 심사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국회가 갖고 있어요. 근데 예산안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건 대선 불복이다.
그 논리는 야당은 어쨌든 여당이 하는 일에 무조건 협조해야 된다. 이런 논리하고 같잖아요. 국민의힘은 그랬냐고요. 국민의힘도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불복으로 따지자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내내 대선 불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으로 이렇게 지금의 벌어지고 있는 여야 갈등을 얘기하는 건 논리적으로도 비약일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연말이니까 특집 균일 도사의 내년까지의 예언. 자, 지금 일이 여러 가지가 복잡해요. 자, 이 해임 건의안은 통과됐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은 거의 확실히 거부할 것이다. 뭐 이 언급도 안 할 것이다. 언급할 가치가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럼 국정조사 어떻게 하나? 그 전에 예산안이 그럼 이번 주에 과연 처리되나? 합의 처리되나?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나? 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럼 또 탄핵소추는 하나 거부가 되면 어떻게 좀 일련의 흐름이 가겠습니까? 이게 다 엮여 있어가지고 사실은 하나가 또 다른 하나의 영향을 줘서 참 예측하기 힘든데 일단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에는 무조건 한다라고 예산안 처리는. 예산안 처리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를 정부안이 됐든 아니면 민주당의 단독안이 됐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실은 이 예산안 전국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득을 보는 거는 국민의힘입니다. 왜냐하면은 국정조사는 무조건 1월 7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국정조사 기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짧아져요. 네, 지금 5분의 2가 지났거든요.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반 정도 지납니다. 15일까지 가면. 그러면 이제 더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 여러모로 민주당도 그렇고 15일에는 무조건 통과를 시킬 거다. 무조건 통과를. 그럼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상정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요거는 하나 그렇고 국정조사 참여할 건지 말 건지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 참여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여당이 참여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해임 건의안을 국정조사 이제 하면서 해임 건의안까지 해임 건의안은 탄핵 소추안까지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탄핵 소추안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 갔을 때 이게 이제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러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그 어떤 이제 국회 통과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검사 역할을 법사위원장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권성동 의원 법사위원장이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김도 법사위원장이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본다면은 이거는 이상민 방탄으로 또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탄핵안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갑자기 이상민 장관은 훌륭하시고 법을 위반한 게 없고 탄핵안이 말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게 소추위원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반드시 민주당한테만 불리한 것이냐. 차라리 가가지고 헌재에서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은 그러면 민주당한테 역풍이 불 수 있는데 김도 위원장이 그래 버리면 오히려 여당한테도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복잡한 게 좀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다른 의견이나 뭐 좀 덧붙이실 게 있어요? 아니요. 뭐 특별히는 없는데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저는 15일 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야당 단독안 처리 가능성을 민주당이 시사하고 있는데 아마도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안에 가깝게. 왜냐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한 번도 그런 일이 헌정사에 없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이제 감액안만 포함해가지고 통과시키려면 세입 세출이 안 맞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 복잡하고 실무적으로 까다로운 거거든요. 결국에는 정부가 그걸 두들겨 맞춰야 되는 건데 세입하고 세출하고. 민주당에서는 독자적으로 어쨌든 감액안을 포함한 그 수정안을 만들어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허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의원들이 이미 이제 국회로 예산안이 넘어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지역구 예산들이 있습니다. 총선이 지금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정부 원안에 따르면은 그런 어떤 지역구 예산안이 포함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아마도 민주당이 지금 이제 단독안 처리를 시사하는 거는 협상을 위해서 그 압박을 하는 것 같고 예산안은 그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국정조사는 이제 거의 파행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위원들을 사퇴하겠다고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했지만 사퇴할지는 모르겠으나 설사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조사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국정조사라기보다는 거의 국정조사 방해에 가까운 이제 그런 사보타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기관 증인들의 태도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가 1월 언제까지입니까? 1월 10일인가? 1월 7일까지. 1월 7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주 정도 되죠. 지금 정해진 기한 내에 소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고 물론 이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합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내실이는 어떤 이 참사의 원인과 또 책임에 대해서 가리는 조사가 되기보다는 서로 간의 정치적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국정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연말 연초가 벌써 암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와중에 지금 저희 시사본부가 지난주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아버님과 통화를 했는데 저는 좀 굉장히 슬펐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그 대통령실은 여러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관저에서. 또 이제 지난 주말은 영빈관에서 축구 대표팀도 이제 같이 만찬을 하고 그런데 왜 유족은 못 만나주느냐. 심지어는 접수했다고는 통보를 받았는데 대통령과 좀 만남을 요청한 것에 대한 아무런 답이 없다. 이 와중에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유가족에게 강경 대응 기조의 발언이 나왔어요. 이 유가족 협의회 출범에 대해서 세월호의 길을 가선 안 된다. 심지어 횡령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종북 교육, 놀러 간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권성동 의원한테 돌려드리고 싶어요. 세월호의 길을 가면 안 된다. 네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초반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민심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네네네. 어쨌든 이게 정부나 어떤 관리 책임, 해수부의 관리 책임이 있었지만은 특히 이주영 장관이 유족들과 같이 부둥켜 울고 팽목항에 내려가가지고 살았죠. 근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나빠진 게 이거를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당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 들이 이거를 종북 프레임 무슨 막 이러면서 막 이제 해요. 막말들도 나오고 돈달 특혜를 요구했다. 특혜를 요구한 적도 없고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서로 경쟁적으로 내놓았는데 그 이후에 공격이 되면서 이거 자체가 정권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 엄청나게. 그때 권성동 의원은 오히려 합리적인 얘기를 하셨던데 갑자기 권력의 윤핵관이 되시더니 이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친박계들이 그거를 주로 얘기를 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에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가족들을 폄훼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거는 끝까지 정권 끝날 때까지 엄청난 부담이 돼서 그 후과가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이거를 본인들이 정치적 사안으로 만들고 있어요. 오히려, 오히려 여당이 이게 세월호의 길 그래서 망한 박근혜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대승적으로 좀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유가족 중에 또 일부는 우리가 반정부 세력입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는 거의 반정부 세력처럼 박근혜 정부가 대척하는 쪽으로 흘러간 게 정부의 책임이 컸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오히려 돌려드리는 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세월호의 길을 가선 안 된다라는 조언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를 좀 넘어가 볼게요. 이슈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법원이 유튜브 매체 더 탐사 여기에 내년 2월 9일까지 한동훈 장관 주거지 100m 내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면에 관용차를 미행하는 것은 스토킹으로 볼 수는 없고 운전기사에 대한 접근 금지나 전화 카톡을 통한 연락 금지는 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 김 대표님 이 판결이 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요거는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공직자 본인에 대한 취재는 다소 선정적이고 무리한 취재 방식이 있더라도 측면이 있더라도 폭넓게 허용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법원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택에 대해서는 100m 접근 금지. 하지만은 한동훈 장관과 검찰 측이 얘기한 거는 한동훈 수행 비서니까 사실은 본인이거든. 한동훈 본인이거든요. 얘에 대해서도 접근 금지해달라라고 했는데 법원이 그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자로 보내는 것도 막아달라고 그랬는데 문자나 통신 수단으로 하는 것도 다 허용해 줬어요. 받아라. 왜 그러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 쉽게 시끄러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찰이 집회 금지 조치했잖아요. 정확하게 집회 금지 구역을 훨씬 넓혀서 뒤로 했잖아요. 뒤로 물르세요, 그랬죠. 거기에서 그 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그거 소송을 냈어요. 근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소송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집회 금지 조치가 맞다. 왜냐하면은 본인의 그
주변 상관이 없는 주변 마을 주민에 그렇죠. 대해서 이 정도로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장관의 가족까지 이를테면 부인, 자녀까지 위협하거나 불안에 떨게 하는 이런 방식의 자택 취재는 불어. 막아야 되지만. 예, 근데 사실은 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한동훈 장관 본인에 대해서는 이게 그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취재원과 그 공직자의 관계고 네네네. 충분히 그 당시에는 8월 9월에 강진구 기자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관용 차량을 미행성 네네네네. 이제 따라다닌 거를 얘기를 하는 예. 거거든. 그거는 당시에 이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취재 일부다. 예, 취재 일부다라고 본 거예요. 선정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제가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일종의 취재 포르노 같았어요. 저는. 예. 자, 이게 계속 생중계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먹방, 이를테면은 음식 네네네네. 포르노라고 하면은 예. 이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되고 굉장히 선정적인 방식으로 뭔가를 풀어내는 거잖아요. 뭐 이른바 빈곤 포르노 빈곤 포르노.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취재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네. 이를테면 생중계를 하면서 하는 방식 그리고 이거를 폭로하는 방식도 완전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네네네. 않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취재를 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네.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미국의 그 1988년에 그 포르노 잡지 허슬러라는 레리 플랜트 사건이 있었어요. 유명한 판결이 있었죠. 예. 폴웰 목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선정적으로 패러디를 한 거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다 아니다 갔는데 대법원에서 이건 명예훼손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수정헌법 2조의 언론의 자유. 선정적이라 할지라도 공인에 대한 패러디는 넓게 허용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선정적이라고 할지라도 허용해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번에 판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게 뭐 더 탐사는 한 미디어의 한 예고 지금 기존 미디어들도 모두 해당하는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건데 언론 자유 측면에서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법원의 이 결정이 더 탐사라는 매체를 특정해서 염두에 두고 내렸다기보다도 언론의 그 취재와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해당할 수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 나름 이제 의미 있는 기준을 설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한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킹으로 이 신고를 했고 형사 고소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공동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 이제 법원 판결이 그 형사 사건에 대한 본안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그 본안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이런 어떤 접근금지 명령에 대한 결정의 기준이 참고가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특히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 법원의 어떤 태도나 판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될 텐데 대체로 폭넓게 어쨌든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그런 어떤 가치에 부합한다라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 법원의 그 결정이나 판례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하나 걱정되는 점은 그런 거예요. 너도 나도 유튜브 언론을 표방하고 그 이 매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앞서 이제 김준일 기자도 얘기했듯이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그 접근 방식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더 탐사 말고도 예를 들어서 일부 그 뭐 특히 이제 보수 우파 매체들 같은 경우에 뭐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런 식의 이제 취재를 한다든지 지나치게 타인의 사생활을 이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려하지 않고서 취재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현상들이 가뜩이나 이렇게 많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에 저는 혼동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결정이 큰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또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또 명확한 그런 기준을 동시에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선정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문제는 있다. 자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는 이제 취재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많이 보장돼야 되겠지만. 자, 다음 이슈로 가보죠.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이 남욱 변호사가 얼마 전부터 거침없는 폭로를 이어가고 이게 주로 이제 이재명 대표 측근과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관련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어요. 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영화가 아닌 다큐다. 이건 이제 이 대표의 말에 대한 또 반박이긴 합니다. 캐스팅한 분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고 이게 이재명 대 남욱구도로 가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가장 팔로우업을 잘하고 있는 김 대표님 어떤 상황입니까? 이재명 대 남욱이 아니라요. 이거는 현상을 보면 안 돼요. 네네. 이재명 대 남욱이 아니라 김만배 대 남욱입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은
남욱은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들을 다 뒤집었어요. 지금 여러 가지를. 네. 이래되면 CI도 안 먹히는 사람이다.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700억 약정설에 대해서 부인하다가 다시 얘기하고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뒤집은 근거에 대해서 김만배가 당시에 나한테 요청했다. 김만배가 시켰다. 김만배가 야 이러면 나 죽어. 네가 좀 검찰에 가서 이런 얘기 좀 해줘라고 뭐 스치면서 뭐 손가락을 4개를 뭐 그 보였네 막 이런 것들이 폭로전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지금 검찰에서 만약에 확실한 물증 돈이 흘러간 이재명 대표인데 흘러간 물증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건 증언의 일관성, 진술의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누구의 말을 지금 더 믿어줄 것이냐.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너무 이뻐서 너무 정치적 공동체라서 정치적 공동체라서 하는 거냐 아닙니다. 아니다. 김만배는 만약에 이게 이 700억 약정설이 사실이라면 다 몰수될 수가 있어요. 이 700억을 자기 돈을. 자산이.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내 돈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남욱은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니까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그리고 남욱은 구형 1년 받았고요. 검찰이 구형. 김만배는 5년 받았어요. 이거는 사실 둘 다 5년을 받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너무 남욱은 검찰이 봐줬습니다. 그 약간 이게 플리바게닝이 된 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낮아요. 구형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저러 정황도 봤을 때 이거는 이재명 대 남욱이 아니라 김만배 대 남욱이고 이 어떤 사람이 증언이 더 신빙성 있고 일관성 있는가가 법원에 어필할 것인가. 이게 지금 재판의 관건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민주당 내가 조금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이게 어찌 보면 지금 뭐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건이지만 지금 이제 제1당이죠. 국회에서. 또 제1야당의 대표 상황이다 보니까 당내 기류가 특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 주변에 20명도 안 남았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 측근으로 알려진 김남국 의원은 지난주에도 번개 모임이 있었다. 3자가 보시기에는 민주당 내부 기류는 실제로 어떤 것 같으십니까? 민주당 내부적으로 고민이 굉장히 깊겠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적극 방어하고 이거는 윤석열 정부와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이고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 측근 의원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유감 표명할 건 유감 표명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리더십 잃는다. 이런 어떤 목소리도 공공연히 나와요. 근데 이제 중간에 말하지 않는 다수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대표가 뭐 정진상 또 누굽니까 김용 이 사람들의 공범이라는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소장이나 구속영장을 봐도 거기 이제 공범 적시를 하고 있지는 못해요. 뭐 정치 공동체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이름은 많이 나오는데 엮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야 뭐 다분히 그냥 일종의 레토릭인 거죠. 그래서 검찰 수사가 뭔가 그 편파적이고 미진한 건 맞는데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는 두려움이 또 동시에 있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뭐가 튀어나오면 이렇게 당이 사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과 정치적으로 대응해야 될 걸 분리하지 못하고 이걸 한데 섞어서 가다가 나중에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증거가 제시되거나 그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구속이 된다든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 과거에 이제 조국 사태 때 당이 처했던 그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당이 이걸 갖다가 좀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또 내놓고 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관건은 검찰 수사가 얼마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검찰 수사에 칼이 향해 있는 건 맞는데 얼마나 검찰이 그거를 물증에 기초해서 증거에 기초해서 수사를 진행하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갖고 있는 의혹을 그야말로 혐의로 입증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중요한 건 검찰 수사에 달려있다. 앞으로 이것도 또 계속 나올 이야기니까요. 우선 다음 주에 오늘 예언 따라서 15일에 예산안 합의 처리가 되는지를 보고 다음 주 초에 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석이조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문평론가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번 주부터 추워진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단단하게 입고 다니셔야 됩니다. 아유, 우리 제발 최영윤 평론가님 네. 건강 관리 좀 하십시오. 네네네. 방송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서로 목이 잠기고 있는. 네. 네. 자, 이거 따뜻한 나라 얘기여서 지금 겨울이지만 남미의 페루. 네. 근데 소식은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 아예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 자, 페루에서 대통령이 탄핵됐다. 우리가 이제 탄핵이란 단어에 딱 꽂혀가지고 어머, 이 대통령이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탄핵을 당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쿠데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제가 왜 의회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꼭 이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네. 일단 7일 페루 의회가 이 페드로 카스티오 대통령에 대해서 무능과 부패,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탄핵을 했습니다. 네. 재적 의원이 130명인데 그중에서 101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많이 했네요. 네. 자, 페루는 의회에서 탄핵이 결정이 되면 뭐 우리처럼 헌법재판소 같은 별도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탄핵되는 구조고요. 네네. 자, 그런데 이 탄핵된 대통령이요. 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고요. 구금이 됐습니다. 검찰이 카스티오 전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선포하는 등 쿠데타를 시도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고 대법원이 거기에 또 인정을 해서 구속기간을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로 정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네. 자, 카스티오 전 대통령 측은 조작된 반란 혐의로 대통령직에서 강제로 축출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탄핵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헌법에 따라서 디나 볼루아르테 부통령이 승계를 해서 지금 페루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을 했지만 이건 페루 국민들이 뽑은 건 아닙니다. 자, 지금 페루는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의회가 마음대로 탄핵시켰다면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새총 같은 것밖에 못 쓰는데 시위대를 향해서 지금 경찰이 체류탄을 마구마구 쏘고 있습니다. 강경 진압을 하고 있어서 10대 미성년자가 시위를 하던 도중에 사망을 했고요. 20여 명이 부상을 했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 구금당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의회에 의해서 실권을 하면서 대혼란으로 지금 페루가 빠져든 상황인데 이게 뭐 지금 말씀하신 페루 대통령이나 혹은 의회나 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를 못하니 그렇죠. 참 이게 누가 잘잘못이 있는지는 조금 더 우리가 엄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현재 구금이 돼 있는 이 카스티오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멕시코에 망명을 신청했다. 네, 자, 망명은 되나요? 네. 이게 지금 카스티오 대통령이 원래 이 탄핵안을 가결시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멕시코 대사관으로 가서 망명 요청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경찰에 체포가 돼서 구금이 된 상태거든요. 변호인 측이 공식적으로 사법기관의 근거 없는 박해를 받고 있다면서 멕시코 측에 공식으로 정치 망명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의 모든 기관을 장악한 이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완전히 고립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멕시코 정부는 망명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멕시코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페루 의회의 탄핵 가결을 엘리트 정치 집단이 합법적으로 구성된 정부를 흔든 소프트 쿠데타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직후부터 지속된 카스티오 정부에 대한 대립과 적대의 분위기 속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진 것은 페루의 경제와 정치 엘리트 때문이고 안데스 고원 출신 전직 교사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이다. 카스티오 전 대통령이 괴롭힘과 대립의 희생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페루 정부는 멕시코가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면서 멕시코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멕시코는 또 다른 정부 입장으로 치기에는 이 전직 대통령을 감싸면서 상당히 강하게 상황을 비판을 했고 또 페루는 내정 간섭이다. 대사 초치. 야, 이게 뭐 다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정말 누가 나쁜 쪽이고 누가 옳은 쪽인지를 모르니까 궁금하네요. 자, 멕시코뿐 아닙니다. 다른 이제 중남미의 국가들도 탄핵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주변국들이 이제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페루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맥락 뭔가요 도대체?
자, 페루에서는 최근 5년 사이에 대통령 탄핵안이 6차례나 통과가 됐어요. 정말요? 이거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잖아요. 대혼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 이후 실제로 3명의 대통령이 탄핵당했습니다. 뭐 부패를 저지른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탄핵당한 대통령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다수 중남미 국가들이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는 뭐 익히들 알고 계십니다. 이 페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오랜 시간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사법부와 법조인들이 적폐의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부정부패를 일삼아 왔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페루 국민의 80%가 우리는 사법 시스템 믿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 네네.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사법 정의와 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계속해서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굳건한 적폐 카르텔 아무리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계속해서 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구성해서 본인들은 특혜를 받습니다. 네네.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온갖 추악한 방법으로 검은 돈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카스티오 대통령은 이들과 정반대편에 서 있던 사실은 정치적 기반이 없고 말 그대로 서민들의 대변자로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정치계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나 적폐의 카르텔이 굳건하더라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 적폐의 카르텔들은 카스티오 정권을 제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검찰과 결탁해가지고 취임 초기부터 검찰이 무려 6개의 혐의를 적용해서 계속해서 수사로 압박을 해왔습니다. 네네네. 참 이게 대통령이 된 게 불운이라고 해야 할지. 그러니까요. 네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혹 이제 남미에 아직은 어느 나라다 딱 얘기는 못해도 후진적인 나라에 이제 정치와 정치 권력과 범죄 카르텔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서민들은 고통받는 뭐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있는데 자 지금 이야기한 의회 쿠데타다라고 처음에 딱 규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카스티오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더 억울하게 탄핵당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데 탄핵해야지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똘똘 뭉쳐서 네. 해버리게 되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 카스티오 대통령은 25년간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페루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대규모 파업을 이끌었던 걸로 이제 인지도를 쌓았고요. 네네. 근데 이분이 대선에 나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왜 전 세계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업 많이 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페루도 도시 중심의 어떤 인프라가 잘 갖춰진 학생들하고 특히 안데스 산맥 쪽이 이렇게 퍼져서 살고 있는 원주민 아이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 아이들은 모든 인프라로부터 다 소외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보 불평등, 디지털 불평등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카스티오 전 대통령이 당시에 선생님이니까 정부한테 그런 걸 요구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좀 공평하게 좀 보장해달라. 근데 우파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켰고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해서 출마를 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기존 정치인들하고 다르게 깨끗한 이미지네 이러면서 당선이 된 거예요. 예.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서민들 그리고 취약계층의 지지를 많이 받아도 굳건한 기득권층의 이 반발을 선생님 혼자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존 정치인들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기존 정치인들 중에서 이제 손을 잡아서 총리를 세워놓으면 그 사람의 부정부패 혐의 때문에 낙마를 합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카스티오 대통령의 측근이 부정부패 혐의로 낙마를 했다는 식으로 리더십이 없다, 정치력이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예, 참 뭐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21세기에 사실은 아주 옛날 먼 옛날 우리나라도 또 다르지 않은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닌가. 아까 최루탄에 맞서서 지금 시위를 하다가 지금 이제 청소년 학생이 또 사망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우리의 4.19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빨리 좀 이 혼란을 극복하고 잘 찾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에 이거 좀 짧게 다뤄봐야 돼요. 유럽의회 부의장이
카타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이것도 무슨 일이에요? 지난 9일에 유럽의회 부의장 중 한 명인 에바 카일리 의원이 벨기에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벨기에 검찰이 그동안 이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의 부패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브뤼셀에서 16곳을 급습해서 약 8억 2천만 원을 발견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4명을 체포를 한 건데요. 뭐 여기에 전 유럽의회 의원과 국제노동조합 총연맹 사무총장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카타르가 유럽의회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고위직에게 접근을 했고 뇌물을 건넸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카일리 부의장이었던 겁니다. 참 우리가 스포츠만은 깨끗하길 바라는데 월드컵이 개최된 나라에서 또 이런 뇌물로 유럽을 매수하려고 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죠. 자, 오늘은 국제본부 함께했고요. 우리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월요일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뉴스는 쏟아지니까요. 저는 또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고요.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